자, 안녕하세요. 삶의 위안을 받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서적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한 것이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공지영 작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1994년 고등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명실공히 독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 작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 21세기 문학상, 2002년 한국소설문학상, 2004년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릴케가 생을 지불하고 얻은 통찰력과 신에게서 받은 천재성이 버무러져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깊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에게 삶이 갑자기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졌다면 그것은 벌써 그들이 진지한 삶의 현실성과 독자성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로 봐서는 결코 발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삶이 모든 가능성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사랑하고 그것과 친해지고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기꺼이 애써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좋아하는 현대의 영성가 중의 하나인 안소니 멜로 신부님의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부정적인 말은 천둥처럼 듣는지, 왜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눈 긍정적 얘기는 중요하거나 실제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칭찬의 과도한 축소 그리고 비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진정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자아 존중감이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그들을 추적하기에 이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격려를 감지하는데 실패하면서 말입니다. 잘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닐 기우메트라는 신부님이 지은 네 발의 등불이라는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 내용은 미니멜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신에게 자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신이 곰곰이 생각하다 답을 합니다. 사람들 세상에 피에타상이 수백만 개 존재하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수백 개, 에베레스트 산이 수백 개 존재한다고 가정해봐라. 그것들은 더 이상 독창적이지 아니하니 절대적인 매력을 잃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너로서 존재하고 나의 고유한 미니멜이기를 원한다. 저자는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는 왜 저런 사람이 가진 것이 없을까?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와 동네마다 있다면, 동네 뒤에는 다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1년을 20번 사는 것은 아니니 너희 20살이 1년이 20번의 반복이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대부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사라지도록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삶이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까지는 전혀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신념과 확신들을 들여다보고 다른 세계를 내다볼 수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삶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좁은 감옥 속에 겁먹고 앉아서 하느님, 종교, 친구들 온갖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손녀딸 릴리에게 주는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의문을 품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절대적이고 당연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온전히 너의 삶을 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사는 세상을 낯선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또한 이 책에는 우리는 쉽게 냉소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실이란 없으며 공정함이란 허구에 불과하고 관찰은 철저하게 편파적이며 모든 이론은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반은 옳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거나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삶의 중요한 목적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나 정의 혹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거나 추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처는 후회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나면 그 후에 무언가를 극복도 해볼 수 있지만 후회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공허는 후회조차 할 수 없어서 쿨하다 못해 서늘해져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피고석에 앉아 우리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잘 내용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체 누구를 배심원석에 앉히고 있었나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나 자신은 내가 피고석에 앉을 만큼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자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럴 리도 없을 텐데 저자는 스스로 피고석에 앉아 내 결혼 생활의 판결을 엉뚱한 이들에게 맡기려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책 속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만들어낸 생각에 일치하게끔 그 사람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열광적으로 찬탄한다면 우리는 그가 저지른 가장 정신나간 일도 황홀하게 바라보고 유일하며 비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좋게 해석한다는 거죠. 환한 안경이나 실망한 안경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를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고 허약하며 아주 간사하고 부정직한 등등의 사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상과 표상을 투사하는 배우를 묻고 사물과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미움을 줄 것이고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남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와 어떤 의미이든 닮은 사람일 것이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든 미움을 주든 어떤 마음을 주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두려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문에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최고가 되겠죠. 저자는 노력을 하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건 줄 알았었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을 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든 내 호의를 알려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소관인 것과 내 소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남의 마음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등등. 그래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고 노력하는 것, 기다려주기, 따뜻하게 말해주기, 너에게는 너만의 고유한 상황과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기입니다. 자,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저자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수천 가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희망은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제 시간에 오기를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이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에로 신부님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나이 들수록 확신하는 것은 절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듯 보이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져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위해 살며 성취하려고만 했던 이는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묶여 있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사람들은 흔히 불행한 시간에 찾아와 위로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그건 정치와 관직이 전부였던 남자들의 세계에 더 들어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함께 한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의 성취에 그의 성공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고 스스로의 삶에 긍정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너에게는 열정이 있니? 진정 심장을 태워도 좋을 만한 그런 열정이 있다면 너는 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력서와 사람들이 이미 그렇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픔 없이 긍정하고 만다면 너는 이미 늙거나 영원히 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오로지 너 자신이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사색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배후를 묻고 또 읽어야 합니다. 쌓아올린 내 건물이 어느 날 흔적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생은 길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만일 불쾌한 기분이 되살아나고 얻는 것이라곤 없는 낡은 생각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노력하라. 부드럽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만 내 손을 잡아. 여기서 나가자. 더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계속 생각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거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 저자는 젊은 날의 고통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단다. 젊은 시절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계절, 무사태평하게 그 시절들을 보내다가 이미 모든 것이 무겁게 익어버린 가을날에 태풍이 덮치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이 지구에 태어나 일생을 산 사람들 중에 오래도록 무사하고 태평하게 산 이는 아마도 극히 적을 거야.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